2024년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대전망에 대해 7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슈는 역대 최저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 거래량입니다. 심상치가 않은 게 지금의 주택 거래량의 수준은 역대급으로 작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2012년 74만 호에 비해서도 25%가 낮은 숫자다. 주택거래 침체 현상이 2년 연속 지속되고 있는데 역대급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가 되면은 좀 뭔가 상당히 좀 살아나지 않겠느냐? 꿈도 꾸지 마라. 앞으로 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현 정부도 이제는 무한정으로 대출을 풀어줄 수 없다. 대출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의 부동산 시장은 네, 혼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고했던 대로 2024년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대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특히 갈아타기를 추진하시는 분,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내 집이 있는데 이거 언제 팔까 고민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잘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돈줄남이 부동산의 내용을 읽어주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가 돼서 쭉 중요한 내용이 뭔지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을 보셔도 좋고 라디오처럼 그냥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서 운전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2024년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전망.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공지사항이 있죠. 자, 4월 4일 날 제가 오프라인 강연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데 만석이고 매진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뭐 만석이라서 못 온다라고 하는 분들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4월 4일 당일 오후에 다시 들어와 주시면 취소표가 조금 몇 개 나오기 때문에 쉽게 예매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2024년도 대한민국 부동산 전망은 말이죠. 2024년도 KB 부동산 보고서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뭐 여러 경영연구소에서 이런 부동산 전망을 내고 있지만 그래도 KB 부동산 보고서가 가장 그래도 내용이 좋고 어떻게 보면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올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돈줄남이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상승을 했었죠.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표를 보면 2003년, 4년, 5년, 6년. 자, 이때도 굉장히 상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 고민이 시작됐던 때는 2015, 16, 17, 18, 19. 이때 상당히 또 대세 상승이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6, 17, 18, 19년도에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살펴보면 1%대였기 때문에 엄청난 저금리 때문에 부동산이 올라간 건데 사실 그 전에 있었던 경제 성장률을 제가 한번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드리고 있는데 2010년, 11년, 12, 13, 14, 15의 경제 성장률은 무려 평균 4.1%.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상황과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고성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2015, 16, 17, 18년, 19년도에 올라갔던 이 상승은 이 당시에 경제 성장률이 반영된 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2020년, 21년도에는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조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대단한 초금리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밀어 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2020년, 21년도에 올라간 건 최소한 거품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왜 거품이냐? 사실은 2020년, 21년도에는 그 전에 있었던 소득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밀고 올라갈 게 없었는데 오로지 그냥 금리가 0.5%라고 하는 그 초저금리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모멘텀이 생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2003년, 4년, 5년, 6년, 7년, 8년에 있었던 상승과 2015, 16, 17, 18, 19에 있었던 상승이 기울기가 굉장히 유사한데요.
이 유사한 기울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3년, 4년, 5년, 6년에 있었던 상승은 말이죠. 강남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자면 5억이 10억 된 거였습니다. 5억이 10억 된 것도 대단하지만 2015, 16, 17, 18에 있었던 상승이 왜 사실은 더 대단한 거냐면 5억이 10억 된 게 아니라 10억이 20억 된 상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억이 10억 된 것도 100% 상승이고 10억이 20억 된 것도 100% 상승인데 어떤 것이 더 가격적인 부담이 있을 거냐라고 봤을 때는 10억이 20억이 된 상승이야말로 사실은 좀 말도 안 되는 상승이었다. 뭐 말도 안 되는 상승이다라는 말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5억이 10억 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20년, 21년도에 올라간 건 말 그대로 거품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지금 2019년 이후에 2019년까지는 소득이 성장이 되면서 올라간 거라면 그 이후의 성장은 소득 성장이 없으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최소한 서울 같은 경우에 한 100 초반대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직은 조금 갈 길이 멀다. 조정의 길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어떤 돈줄남의 예상과 지금 KB 부동산 보고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또 그리고 얼마나 비슷한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이슈는 지금 2024년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첫 번째 이슈는 역대 최저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 거래량입니다. 자, 주택 거래량이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심상치가 않은 게 지금의 주택 거래량의 수준은 역대급으로 작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자, 과거에는 말이죠. 평균이 95만 호였는데 이거 대비 42%가 낮은 수준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그러니까 2008년이죠.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2012년 74만 호에 비해서도 25%가 낮은 숫자다. 야, 이거는 여러분 아마 이 금융위기 때의 주택거래량이 엄청나게 침체기를 겪었던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보다도 지금 25%가 낮은 말 그대로 거래량이 주택거래 침체 현상이 2년 연속 지속되고 있는데 역대급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만큼 우리가 유효 수요가 적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거래량이 이처럼 역사상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적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엄청난 어떻게 보면 주택시장의 총수요, 유효 수요가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 것인지는 우리 아마 혼주리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래프를 보시더라도요. 2022년도에 굉장히 높았다가 2022년 4월까지 초반까지는 좀 높았다가 2020년 말 빠지고 난 다음에 약간 회복하는 듯 하다가 다시 지금 23년 말 이후로 굉장히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지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위기 이후에 역사상 가장 낮았던 거래량보다도 낮은 거래량이다. 자, 이것은 현재 시장의 구매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주택시장의 구매력. 여러분 가격이 궁금하시죠? 가격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총수요, 구매력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2024년도는 첫 번째 이슈는 상당히 암울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가 되면은 좀 뭔가 상당히 좀 살아나지 않겠느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굉장히 선반영되면서 굉장히 뜨겁단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도 좀 실제 나타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자, KB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여전히 불확실한 주택시장의 향방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매도자와 매수자의 기대감이 좀 상당히 다르다. 팔고 싶은 분은 가격을 좀 낮춰서 안 팔고 유지하는 고가의 호가를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반기 되면 좋아질 거야 라고 해서 이걸 유지하는 거고, 사겠다는 사람은 극히 시장에 적은데 그 적은 사람마저도 야, 이 정도 가격엔 안 사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런 매수자와 매도자의 기대감의 폭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KB 보고서에서는
단기간에 해소될 것 같지가 않다.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말이죠. 굉장히 회복세는 제한될 것이다. 우리가 회복세다라는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게 집값이 살아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이것은 집값이 빠진 것을 기준으로 한 기저효과로 봤을 때 회복이라는 게 상승을 의미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KB 부동산 보고서에서는 단기간 해소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 침체 현상이 아주 조금 완화될 가능성은 있으나 전반적인 회복세는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자, 돈줄남의 의견과 매우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2달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현재 기준금리는 우리나라는 3.5%입니다. 물론 시장금리는, 대출금리는 이거보다 훨씬 높고요. 자, 과거에 비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5.5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높은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재 기준금리의 수준 그리고 시장금리의 수준은 과거금리, 그러니까 과거금리가 언제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금리 수준을 놓고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고금리입니다. 자, 금리라는 것은 상대가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저금리를 경험할 때 기준금리가 1.5, 2% 이내였는데 지금 3.5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국면으로는 당장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수요 회복세는 더딜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리가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거다? 절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지금의 상태의 금리는 굉장히 높은 것이고, 미국의 기준금리의 하락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으나 미국은 5.5고 우리나라는 3.5란 말이에요. 미국은 뭐 예를 들면 최대 1%를 낮춘다. 우리나라가 3.5에서 낮출 수 있겠느냐? 1%를. 거의 그럴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정설 아니겠습니까? 아마 미국이 시원하게 1%, 0.5%를 낮춰도 우리나라는 시원하게 0.5, 1%를 낮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초저금리의 국면으로 접어들 수는 없는, 말 그대로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것도 암울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슈는 말이죠. 주택 공급의 급격한 감소로 공급 부족 가능성이 생긴다. 이거는 주택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사인이 아닐까? 자, 지금 뭔가 집을 굉장히 높은 호가에 팔고자 하는 분들, 이런 뉴스를 들으면 그래, 공급 부족이니까 앞으로 살아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실상 내용은 좀 다릅니다. 자, 여러분, 공사비 갈등 등으로 분양 일정이 지연되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고, 미분양 및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PF 리스크가 확대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분양 물량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분양 물량이 위축되고 있다. 그러니까 당장 내가 지금 전세나 매매 시장에서 전세로 갈 건지 매매로 갈 건지에 대한 유효 수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 미래의 수요. 다시 말해서 지금 땅밖에 없고 아니면 땅도 없고 미래의 분양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지금 당장 2024, 25, 26년도에 집을 판다, 산다 하는 분들과는 사실은 조금 크게 관계없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분양 물량의 급감, 장기적인 주택 공급 기반인 인허가 물량의 감소라는 것은 미래의 주택시장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당장 2, 3년, 3, 4년 안에 주택시장에는 커다란 영향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그다지 큰 영향은 없는. 여러분, 주택시장은 꼭 매매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세도 있고 반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주택 공급의 급격한 감소라는 것이 이 KB 부동산 보고서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회복이나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입니다. 자, 세 번째는 말이죠. 노후계획 도시특별법과 같은 재건축의 어떤 영향을 세 번째 이슈로 꼽고 있습니다. 자, 노후계획 도시특별법은 재건축 시장의 최대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기도에 비해서 서울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상당히 서울이 노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를 보더라도 경기도나 인천에 비해서 아파트 비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막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굉장히 빨리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은 당연히 집값을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는 이 정비사업이라는 건 굉장히 더뎌질 수밖에 없다. 자, 일기 신도시는 말이죠. 1980년대 말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에 따라서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삼본 등 5개 지역을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발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 시기인데 그때 상당히 주택 가격이 오랜 기간 동안 안정됐었죠. 자, 그러나 이제 이 건설된 지가 30년이 넘어가면서 재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높은 용적률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라는 거죠. 자,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를 과연 재건축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30년이면 노후화된 건 맞지만 30년 된 아파트를 부수고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된다면 사실 대한민국은 뭐 사실 30년마다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데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강남이나 이 서울에 있는 80년대 초반에 있는 지어진 아파트도 아직 재건축이 안 되는 거를 놓고 봤을 때는 이 다분히 사실은 약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좀 섞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다지 그렇게 노후계획 도시특별법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속도가 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 아마 이 KB 부동산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규제 완화에도 단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동산이라는 건 대단히 정책적인 변수가 크게 작용을 하는 시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을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정책들을 현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것이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부동산 하락의 위험이 크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자, 이런 규제 완화에도 단기적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공급 확대는 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에도 재건축 시장은 단기간에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뭐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죠. 전반적으로 주택 경기의 여건이 좋지 않고 특히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재건축이라는 것은 사업성이 없으면 절대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일기 신도시가 용적률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정부는 여기다가 특별히 막 500% 용적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현실적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용적률이 200%가 이내가 아니고서는 사실은 사업성이 지금과 같은 공사비에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자, 노후계획 도시특별법 제정이 재건축 시장에 상당한 호재인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나 단기적으로 영향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별로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이야기죠. 단기적으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추이를 한번 볼까요? 뭐 굉장히 2020년, 21년도에 뭐 당연히 어마어마했죠. 서울은 지금 새 아파트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재건축이라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이 빠르게 속도가 난다면 곧 재건축이란 곧 새 아파트거든요. 곧 새 아파트. 자, 그런데 지금 KB 부동산 보고서에서 이야기하고 돈줄남이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면은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죠. 자, 네 번째 이슈는 말이죠. 지금 2024년도 대한민국 부동산 전세 수요 아파트가 집중되고 있고 입주 물량 부족으로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자, 이것도 또 들어보면 굉장히 좀 좋은 뉴스 같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있었던 전세 사기라든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 요소 때문에 아파트로 몰리고 있습니다. 수요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아파트의 수요가 매매로는 전혀 안 흘러간다는 거죠. 자,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절대 사지는 않겠다. 시장은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전세값이 올라가도 그냥 전세로 가지 사진 않겠다. 자, 2023년도 작년이죠.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가격 회복세를 보였지만 또 그나마도 지금 최근에는 주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특히 수도권 빌라 시장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례 등 이런 이슈가 있었죠. 사회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면서 비아파트 전세 시장은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우려 때문이죠. 자, 이런 우려가 확산되면서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선택하려는 임차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등 전세 시장 내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자, 그러나 항상 토를 달고 있는 것은 결국 매매 시장으로는 그 수요가 넘어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언제쯤 넘어올까요? 전세값이 굉장히 올라가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한참 시간을 두고 매매 시장으로 그 수요가 번질 수는 있지만 지금 이 보고서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작년 말을 기점으로 올라갔던 전세 가격 회복세도 그나마 지금 다시 주춤하고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매매로 옮겨 붙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평이죠.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은 2023년도 10월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고 인천은 12월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지금 분석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세 가격이 좀 다소 오르기 때문에 사실 전세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건 말이죠. 주택에 대한 수요라기보다는 그동안에 너무 월세가 비쌌기 때문에 월세가 너무 무서워. 그리고 전세로 가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주택 실제적인 유효 수요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KB 보고서의 분석이고 돈찔남의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다섯 번째 이슈는 말이죠. 바로 주택 경기의 최대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금리 인하 가능성입니다. 자, 이것만 들으면 또 이게 지금 뭔가 팔기 위해 내놓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반가운 소식 아닌가. 이게 좀 뭔가 금리가 인하되면은 손님이 오지 않을까. 매수세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건데 한번 내용을 볼까요?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침체되고 시장 내 매물이 증가됐던 게 지금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금리 상승으로 구매력이 하락하면서 주택 매매 거래량이 2020년 128만 호에서 2022년도 51만 호. 반토막 이하로 낮아졌죠. 그리고 감소했으며 2023년도 거래량도 56만 호 수준에 머물렀으며 지금 그 수준이 역대 사상 최악으로 거래량이 낮아져 있고 구매력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과연 주택시장을 살릴 수 있을 거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대한민국은 상당히 하반기에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폭은 거의 시장에서 예상하고 이미 가격에 반영했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금리 인하 사인이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금리가 한 1%로 낮아진다. 그러면 또 과거같이 2020년, 21년도처럼 그러면 당연히 상당히 회복세가 나타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고금리의 부담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자, 보고서는 말이죠.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중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2021년 30.3%에서 2023년 28.7%로 다소 떨어졌습니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기의 핵심 구매층으로 떠오른 30대. 30대가 2020년과 21년도에 영끌을 했던 영끌족이잖아요. 자, 30대의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 보유 비율이 2021년도 30.5%에서 2023년도는 25.5%로 감소했다. 그나마 가장 열성적으로 집을 사고자 하는 30대마저도 이제 집을 안 산다. 그러니까 영끌할 때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집을 샀던 30대조차도 이제는 집을 안 사겠다. 그냥 비싸도 전세 살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을 회복시키려면 어마어마한 경기 상승과 금리 인하가 동반되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전혀 살아날 기미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매력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구매력은 미래의 구매력이 아니라 2024년, 2025년 정도의 당장의 구매력은 지금 역사상 최악의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구매력이 이렇게 역사상 최악의 상태라면 과연 부동산에 의미 있는 회복이 있겠느냐?
상당히 회의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4월 총선을 기점으로 말이죠. 총선을 지나면서 상당히 어떤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시장의 반응도 있습니다. 팔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겠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정치인들이 선거운동 하기 전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뭐 살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살린다라는 건 집을 지금 못 팔고 있는 분들한테는 살린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집을 앞으로 사겠다라고 하는 분한테 이거 살립니다 그러면 지금도 비싸다,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가서 그 얘기 했다가 표 깎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선을 기점으로 발표하는 모든 정책들은 사실은 부동산은 말이죠. 표 안 깎이는 내용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이고요. 실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어떤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여러분, 그리고 정책은 대단한 큰 변수이긴 하나 정책이 세게 나올수록 그만큼 부동산 경기의 하강이 보이는 거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사실은 이 총선의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로 뭔가 분위기가 반전된다? 이런 것들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금리 인하에 따른 매수 심리 회복 가능성은 높지만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돈줄남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자, 한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관리에 대한 내용이죠. 정부가 말이죠, 상당히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대출도 풀어주고 정책금융도 하고 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900조에 다다르고 있고, 이거 지금 관리 안 하면 크게 낭패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인해 금리 인하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는 최근에 있었던 스트레스 DSR 제도의 도입 아시죠? 이제는 대출을 무조건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설사 금리가 조금 낮아졌다고 해서 굉장히 막 대출 받기가 좋고 구매력이 살아난다. 자, 꿈도 꾸지 마라. 앞으로 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현 정부도 이제는 무한정으로 대출을 풀어줄 수 없다. 자, 정부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강화와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제도의 도입 등 관련된 제도의 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대출에 대한 제한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기존 대출이 많은 가구는 오히려 대출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것이 바로 구매력을 살아나지 않도록 하게 하는, 말 그대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전국의 수도권의 구매력 지수 봤을 때는 스트레스 DSR 도입 시의 대출 한도의 변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거 말고 모든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결합된 대출인 경우에는 본인 소득보다도 훨씬 더 적은 DSR을 적용을 하겠다. 이게 바로 스트레스 DSR 제도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거에 대비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자, 6번째 이슈입니다. 주택 경기 위축에도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규제 완화와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 등으로 2023년도 2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했거든요. 정부는 이것을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2021년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가 상승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총량 규제까지 더해진 이후에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급등한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고 2022년도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죠.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역시 2021년도 3분기 2.2%에서 2022년도 4분기에 0.5%까지 빠르게 하락하면서 집계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별 증가율이 5분기 연속 1%를 하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해서 이제 2020년, 21년도 오면서 빠르게 증가했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율도 이제는 꺾이고 이제 구매력이 점점 사그러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출 규제에 스트레스 DSR 제도까지 이제 오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앞으로의 우리 이 주택시장의 구매력은 상승될 가능성보다는 하락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이야기죠. 금리가 낮아지면 왜 주택가격이 오릅니까, 여러분? 금리가 낮아지면 구매력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반대로 구매력이 낮아지면 주택가격은 조정을 받거나 하락하거나 회복세에 접어들지 못하게 된다. 이런 간단한 논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주택담보대출의 잔액 추이,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추이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7번째 이슈는 말이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완화폭이 핵심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의 규제 완화는 지속될 것이나 수요 지원은 제한적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안 살아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대출 이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출 이자만큼 소비를 못하는 거잖아요. 정부는 지금 이것을 사실은 그동안에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이걸 좀 완화 쪽으로 스탠스를 가져갔다면 지금은 왜 규제 쪽으로 가져가느냐? 더 이상 대출이 늘었다가는 더 이상 경기가 살아나지 않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2,000조에 가까운 대출에서 1%의 이자만 올라가더라도 1년에 얼마입니까? 20조만큼의 소비가 사라지는 거예요. 20조만큼 어디 가서 그냥 뭐 밥 사 먹고 옷 사고 해야 되는데 그만큼을 소비를 못하니까 이자를 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경기가 도대체 살아나지 못한다. 자,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는 이게 관리를 이제 해야 된다고 정부가 칼을 빼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경기의 호황기 때 확대된 가계부채 증가가 가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커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설사 미국이 금리를 조금 낮추고 우리나라가 뭐 0.25%로 낮춘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는 2,000조에 가까운 가계부채가 뭐 0.25% 정도 한두 번 낮춘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냐? 절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0.25% 한두 번 낮출지도 모르는 상태인 거고요. 자, 그래서 주택시장에는 제가 7가지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4가지는 조금 암울하고 3가지는 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3가지도 속내를 보면은 결국 암울한 내용뿐이다. 2023년도 정부의 주택 방향은 말이죠. 주택 정책의 방향은 실수요자에겐 금융 지원, PF 부실화는 좀 최소화하고 공급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공급 확대는 뭐죠? 당장 이루어지는 공급 확대는 아니겠죠. 또한 자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 등록, 임대, 주택 관련 제도 정비 등도 주택 어떤 정책의 주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다주택자들이 임대 시장에 좋은 임대 물건을 내놔야만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제 아마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게 지금 주택 방향, 정책의 방향을 정부가 원하는 대로 추진을 한다면 매매 시장으로 가는 수요보다는 임차 시장으로 가는 수요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정부의 규제 완화의 기조는 지속될 거지만 어떻게 보면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보고서에 보면 지난 정부에서의 주택 정책의 변화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추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어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현재 윤석열 정부까지 한번 놓고 보면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택 매매 지수입니다.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지수가 봤을 때 규제를 했던 때가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는 워낙 200만 호 건설이 있었기 때문에 규제라기보다는 이건 완화죠. 집을 워낙 많이 졌거든요. 이때는 굉장히 하락을 했고요. 자, 보면 규제를 했던 정부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인데 그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택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공교롭게도 오히려 규제를 했을 때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는 굉장히 김대중 정부 때도 많이 올랐는데 이때는 사실은 완화라고 여기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조금 규제를 했습니다. 규제를 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는 완화했는데 가격이 안 올랐어요, 생각보다.
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초등학교적인 생각으로 오늘 이제 이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는 완화냐 규제냐 약간 헷갈립니다. 완화인 것처럼 보이면서 약간 규제를 섞고 있는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전반적으로는 완화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동안의 이분법적인 공식에 의하면 완화하면 안 오르고 규제하면 오르고였거든요. 그러면 안 오르고 그러면 이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 정부가 지금 남아있는 한 3년여 동안의 그 전망을 하는 건 물론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제가 아마 말씀드렸던 것처럼 7년간을 상승했던 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7년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7년 동안은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대세 상승은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갈아타고자 하는 분, 새롭게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분, 그리고 집을 지금 팔려고 하는 분들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올해 2024년도의 시장은 약 보합의 시장, 그리고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현실화된다고 해도 강보합 정도의 시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아직 집을 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시장에서의 상승의 기운은 아직 머나먼 길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 부동산 시장은 절대 상승 기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